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 줄 것을 권고했는데요.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방법,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황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일이었죠. 서울백병원에 대구 출신의 환자가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백병원이 일시적인 폐쇄가 됐었고요. 오늘부터 영업을 의료 환자들 다시 진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갔고요. 교수님도 저희가 그동안 못 뵀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가격리가 된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분위기랑. 네, 우선 다행히 저는 그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대상자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그 같은 층에 입원하셨던 다른 환자분들 한 50여 분이 이제 그 병실에서 격리가 되셨고 또 그 환자를 진료하셨던 의료진 70여 분이 또 격리가 되셨는데요. 물론 이제 검사를 해서 모두 다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그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다른 2차 병원 내 감염이 있지 않았나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추가적인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서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모든 환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코로나19 감염자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표준 감염 주의 조치를 좀 평상시 모든 간호사나 의료진이나 또 주변 환자분들이 좀 잘 지켜주시고 손 씻기를 잘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또 좀 추정은 되고요. 아니면 다행히 이 환자분께서 좀 감염 양성은 나오지만 감염력은 조금 약간 떨어졌을 때 오지 않으셨나 다양한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 다행히 좀 추가적인 감염자는 없이 다시 이제 병원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요.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물론 이제 호흡기나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겠지만 뭔가 좀 다른 비특이 증상으로 오실 때 우리가 안심진료소를 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따로 진료를 동선을 보고 있지만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이런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또 좀 동선을 분리해서 진료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큰 숙제가 되겠고요. 또 이분이 왜 이렇게 또 좀 그 자기 거주지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또 좀 증상도 약간 좀 호흡기 증상이 있으셨는데 그걸 왜 의료진에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내가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 같은 게 있으셨었겠고요. 그 이분을 좀 누군가 이렇게 책임지는 뭔가 믿는 의사, 단골 의사가 이분한테 있으셨다면 좀 그분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신다든지 또 아니면 그분의 어떤 의뢰서를 저희가 보면은 이분은 그 코로나19 관련된 호흡기 증상도 있고 또 유병률이 높으셨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하시기 전에 한 번 조금 더 면밀히 좀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좀 거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익명성의 충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이제 오시는데 자기 그런 증상이나 거주지를 숨기고 이렇게 오시게 되고 생기는 현상이라서 뭔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조금 자기가 좀 상의하고 할 수 있는 주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콜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콜센터보다 또 주치가 좀 이렇게 증상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이 대구에서 오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주치랑 좀 상의를 해서 좀 입맛이 없고 좀 기운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병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한창 논란된 게 이제 환자분을 고소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이제 환자분 어떤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어떤 이런 또 정계적인 보상보다는 뭔가 다른 분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이런 얘기 있으셨지만 이런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모든 분들이 또 이제 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아는 사례가 돼서 추가적인 고소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른 또 감염병이 있었을 때 저희가 메르스의 교훈을 이번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또 우리 또 감염병 극복하는 힘이 생길 테니까요.
네, 오늘 중대본 발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64명이 늘어서 9,000명에 가까워졌고요. 완치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선 지가 꽤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셨을 때 물론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그중에서 중증 가능성이 있는 분들 빨리 찾아내서 네. 좀 병원으로 좀 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특히 이제 위중하신 분들은 좀 빨리 중환자실을 배정해서 좀 사망하시는 것을 조금 줄였어야 했는데 초반에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환자 분류라든지 또 중증 가능성이 높은 분이나 위중하신 분들을 빨리 입원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서 대기하시다 사망하시는 그런 또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경증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생활치료시설에서 이제 많이 퇴원하고 또 생활치료시설이 그만큼 또 이제 수용할 신규 경증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겼기 때문에 또 좀 충분히 돌봐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음압 격리 병상이 중환자실이 공공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한 200병상 정도 되고 민간이 한 800병상,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예. 위중 환자를 볼 수 있지만 이미 또 이제 좀 많이 좀 이미 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확진자가 또 증가하게 돼서 그 중에서 이제 경증, 중증을 분류하거나 추가적인 중증 환자들이 또 발생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발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증 생활치료시설에 계실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중증으로 생기셨을 때 다른 또 중환자가 생기면 또 입원하는 병상이 없어가지고 또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고 또 지금 차 있는 경증 치료센터를 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완치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예배를 강행하니까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가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한 보름여 정도를 정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근데 뭐 이런 교회 예배는 일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각 유흥가 그리고 뭐 술집, 주점, 클럽 이런 데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여전히 거리두기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좀 행정 조치가 더 강력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학자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행정 명령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겠고, 네. 또 추가적인 어떤 확진자 나왔을 때 치료비라든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강경한 대책도 많이 필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자발적으로 또 좀 문을 안 여시고 또 자발적으로 좀 안 찾도록 이렇게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제안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특히 또 이제 가족분들끼리 특히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하신다면 주로 전파되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홍보나 이런 교육을 또 좀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홍보나 광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의 어떤 그 채널을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약간 추모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돌아가신 이분은 젊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을 하셨고 네. 가족들은 어떤 게 있었고 이렇게 코로나19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추모를 뜻을 기립니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이웃에 있는 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나 사망 같은 것이 결국은 내 가족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다른 차원의 어떤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좀 좋은 사례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거리두기를 하고 충분히 개인 위생을 통해서 내가 비록
비록 확진자지만 중간에 추가적인 2차 감염 없이 완치되셨다. 뭐 이런 네. 사례들도 좀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구 경북 지역으로 많이 사망하신 분들 중에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연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국민들이 좀 많이 좀 공감하시면서 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예. 또 감정적인 면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클럽들이 왜 자꾸 문을 열까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예. 때문이냐 그렇다면은 만약에 좀 어떤 그런 문을 2주 정도 문을 닫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을 뭐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고려를 하신다든지 네. 또 젊은이들도 또 내가 좀 2주 동안 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메시지들을 좀 다양한 방면으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이 집단 시설의 운영 수칙 중에 하나는 이제 방문자들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것도 지금 남기도록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생겼을 때 접촉자로 이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방문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적는 명단도 지금 확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요즘은 또 이제 휴대폰 GPS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까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제 그 집단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나 또 어떤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는 홍보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예 9월에 개학을 하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지금 개학을 4월에 한다 하더라도 과연 학교에서 얼마나 이게 예방이 될까 이 문제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신학기 개학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사 일정은 어떻게 할지 또 그것보다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할지를 또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 방역에 필요한 뭐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그것들을 구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제 구입이 되는가 또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교실에 뛰어앉기 네. 충분한 거리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급식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좀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방역 대책 본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지침을 주면 각 일선 학교에서는 그 자기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런 관리 계획, 방역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다시 또 중앙이나 전문가 좀 검토해서 또 수정한다든지 이런 충분한 방역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어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건가, 학교를 어떻게 폐쇄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또 다른 학생들의 어떤 그런 비난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도 좀 미리 매뉴얼대로 훈련 담당자들을 정해서 하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지금 사태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교육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의 어떤 대유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네. 학교에서 이런 그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 교재 마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신학기제 이 건의 이런 네. 목소리에 대해서 현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개학은 4월 6일로 일단 예정된 유력해 상황에서 보이죠. 예.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메탄올을 가정 내 소독을 하면서 손세정제에 들어가는 건 에탄올이죠, 알코올이. 네, 근데 네.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에다가 물을 9대1로 섞어서 가정에서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면서 소독을 하던 주부가 거기에 중독돼 갖고 쓰러졌다. 그래서 병원에서 실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른바 정보 감염증을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그 목소리를 오늘 냈는데 관련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미 그 소독 지침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미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에탄올이라든지 우리 치아 염소산 나트륨 락스라고 하죠. 그 락스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용 소독을 할 것인가. 네. 그 소독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 락스를 500ppm을 만들 때 어떻게 희석하는지, 그 500cc 물에 생수통에다가 락스 5cc를 넣고 물을 500cc를 채우면 그게 500ppm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만들 때도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해야 되고 또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 또 다른 세제랑 섞이면 화학 반응 때문에 또 해로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다른 세제랑 섞지를 않는다든지 그리고 락스가 어떤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또 해롭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구, 장갑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또 마스크, 고글 이런 걸 충분히 좀 하시고 사용하시라든지 또 한번 그리고 뿌리면 안 되고 뿌리면은 그 자체가 이제 에어로졸을 만들기 때문에 또 오염되거나 또 그 락스 성분이 또 흡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지 말고 천에다 묻혀서 잘 닦아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잘못된 정보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좀 퍼져서 확산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혼돈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정보들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거나 들으신 게 있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소독에 관계된 그 어떤 것든 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떤 이 정보들이 잘못돼서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바로 잡아 주셔야 할 만한 것들. 예, 이미 또 많이 다뤄진 바들이 뭐 많이 있죠. 뭘 먹으면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괜찮다든지 또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은혜강 사태 전에 소금물이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까가 또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소금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소독 방법에 대한 또 뭐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좋다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네. 아마 우리가 예전에 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약이 없던 시절에 그분들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네. 좀 남아서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좀 과학적이고 좀 타당한 그리고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이런 지침에 부디 좀 따라주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이런 대량 감염이라든지 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또 위험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언론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지역의 작은 공동체 단위, 뭐 이장님, 부녀회장님, 뭐 반장님,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또 이제 좀 그 교육을 갖는 시간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누가 좀 작은 단위에서 각 공동체 단위에서 이걸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마을 단위로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추세고 이제는 해외 역류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검사 중에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것도 왜 그런지 궁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전수 검사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수 검사를 하면 좋죠. 근데 하지만 할 수 있는 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네.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를 낼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지금 미국도 지금 증가세에 있지만 이제 먼저 이제 폭발적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었고. 또 대부분 또 이제 뭐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한국에서 걸려서 나가셨던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여행 중에 체류 네. 중에 이제 감염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전수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일 정도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둬서 또 이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모든 분들이 또 이런 개인 위생이라든지 신체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네. 이런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유입하시는 분들을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그 자국민들의 해외 출국을 좀 막으셔야 좀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갔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의 해외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방문은 네. 여행은 조금 미뤄서 지금 안 가셔도 되니까 예. 그런 국민들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백병원의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